이어서 건국강령에 나타난 정치경제교육의 균등에 대한 문제를 순서별로 발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발제로 이명화 연구원께서 정치적 균등과 건국강령 발제를 부탁드립니다. 네. 삼균주의에서 정치적 균등과 건국강령에 대해서 발표를 하는데요. 저는 사실 요즘에 이제 조금 이 삼균주의에 대한 다른 어떤 그 연구들이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그 도산 안창호의 그 대공주의와 대공주의에서 주장하는 사균주의와 삼균주의와의 관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조금 이제 저는 검토를 좀 하고 그리고 이어서 정치적 평등 문제를 언급을 해봤습니다. 저의 주장은 이제 이런 삼균주의나 사균주의나 대공주의나 이러한 것들이 왜 우리 한국 독립운동사에서 한국 근현대사에서 출현하게 되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뭐 잘 아시다시피 임시정부가 3.1운동이 이제 일어나고 나서 사실은 이제 독립을 선언했기 때문에 곧바로 우리가 독립을 쟁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지만 실제로 독립은 오지 않았죠. 잘 알다시피 오히려 독립보다는 임시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굉장히 이후에 갈등이 이제 심화돼 왔고 이러한 내분 관계가 일제 그 민족 분열주의와 더해져 가지고요. 아주 해결할 수 없는 이런 민족 안에서의 상처와 이 골이 깊어지는 이러한 단계로 이제 접어들게 됩니다. 아무래도 독립운동하는 분들이 이렇게 진영 논리로 나가는 이러한 부분들 이것은 이제 잘 알다시피 알려져 있다시피 이제 러시아가 이제 혁명에 성공한 이후에 이른바 이제 일당 공산당이라고 하는 일당주의로서 이제 독재 공산주의 코민테른이 이제 출범을 하게 됐고 이러한 코민테른은 강력한 주의 이데올로기로 이제 많은 젊은이들에게 영향을 주게 되죠. 우리 한국에서도 실질적으로 공산주의 사상은 신사상이라고 소개가 되면서 많은 젊은이들이 좀 더 집중적이고 뭔가 주력을 할 수가 있죠. 우리 한국만 하더라도 그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의 주의를 집중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사실은 민족주의 그리고 이제 상대적인 공산주의 이러한 것만 있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는 이제 우리가 민족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제 당면 문제 의식에 이제 도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제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서 나왔던 것이 이 삼평등주의, 대공주의 이런 걸로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론에 익숙하시고 환하게 능하셨던 조성황 선생이 이러한 것을 주의로 정리했다라는 데에는 아무런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주의가 도산 안창호라든가 아니면은 백범 선생이라든가 박은식 선생이라든가 또는 조성황 선생님의 독창적인 사상체계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이 출현하게 된 것은 어떤 누구의 독창적 사상체계가 아니라 우리 민족이 처했었던 당면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한 고민에서 나온 것이지 누구 개인의 독창적인 사상이다라고 볼 수 없다라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저희가 유일당 운동이라는 것이 전개된 것은 국민대표회의가 이제 해산이 되고 나서 결국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어떠한 주의나 어떠한 노선으로도 해결할 수 없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노농정부의 공산당 또는 중국 국민당 정부처럼 뭔가 당으로서 취급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을 검토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임시정부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임시정부라는 존재를 인정하면서 그러면서 이 국가를 이당치고 갈 수 있는 이러한 방법으로서의 유일당 운동이 이제 일어나게 됐고 이 유일당 운동에서 고민했던 것이 바로 이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공산주의 내지는 무정부주의라든가 그 당시에 많이 난립했었던 이러한 주의들을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는가, 이런 것들을 깊이 있게 고민을 했던 결과,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단계를 세 단계로 나누자. 먼저 반일 이제 강복이죠. 그러니까 일제 제국주의와 투쟁을 해서 나라의 독립을 쟁취하는 것이죠. 반일 독립 단계. 그 다음에 이제 독립을 쟁취하고 나서는 이제 국가를 건설해야 되는데 어떤 국가를 건설할 것인가? 분명한 것은 민주주의 국가이죠. 왜냐하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민주공화국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죠. 그리고 삼권 분립에 의한 민주공화국 체제를 갖는다라는 것이 우리 독립운동의 목표이기도 했기 때문에 이 건국 단계에서의 그러면 어떠한 나라를 만들 것인가의 고민에서 나온 것이 바로 삼평등 내지는 삼균주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유일독립당 운동 단계에서는 삼균주의라는 말을 쓰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주의 단계로까지 가지 않고 세 가지의 평등한 나라를 만들자, 이것이었고, 그런데 우리가 정말 나라를 독립하고 나서는 바로 건국을 해야 되는 상황은 아니었잖아요. 아직 독립이 안 된 상황이거든요. 독립을 하고 나서야 건국 단계로 가야 되는데 독립이 안 되는 상황에서 우리의 독립사상은 그럼 뭘로 규정할 것인가? 이 독립사상을 규정한 것, 이것이 이제 이제 처음 우리가 나라를 어떻게 찾을 것인가에 대한 반일 강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의 적은 일제다. 일본 제국주의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오히려 적이 동족이 된 거죠. 진영이 다르다는 이유로, 이데올리가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가 서로를 적대시하는 이러한 단계를 벗어나야 되려면은 오로지 우리의 적은 일본 제국주의다. 이 제국주의를 향해서 독립을 쟁취하고 그리고 이제 건국으로 나가야 되는데 건국만을 논할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이제 1941년 건국 강령 이 단계에서는 다른 여러 가지보다 건국에 집중한 것이 건국감령이 아니었는가. 왜? 일제의 항복은 지금 이 상황에서는 당연하게 우리는 독립을 쟁취할 것이다라는 믿음과 이러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제 한번 건국을 본격적으로 우리가 한번 검토해보자 해서 삼균주의가 이제 등장을 한다. 저는 그렇게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도산안청호가 1926년에 3.1당 연설을 하게 되는데요. 7월 6일 날 만주를 돌아보고 나서 상하이 3.1당에서 연설을 하고 있는 신한민보에 여러 차례 5회에 걸쳐서 이제 연재가 되게 되는데요. 그리고 31년도에 삼천리 잡지에 실려 있는 것을 보면 우리 한국에서 있는 민족주의자, 이른바 민족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들과 계급운동을 하고 있는 공산주의자 모두를 비판을 하고 있죠. 이 공산주의자들은 아니 지금 우리 민족 문제가 이렇게 중요한데 민족에 대한 간식보다는 계급 투쟁과 계급에만 몰두하고 있고 그것을 공산주의라고 하는 주의 주장을 집중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 이건 아니다라고 봐서 이제 비판을 했고요. 또 민족주의자들은 공산주의자들에 비해서 너무 뭐랄까 태행적이다. 그리고 뭔가 운동에 집중하는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너무 소극적이다. 이걸 비판합니다. 그래서 이제 도산안청호가 조금 더 그 민족주의자들은 통일된 정치 주장을 할 필요가 있고 정치적 견해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안창호 선생님의 자기의 반성일 수도 있는 건데요. 민족주의계에 우리 이제 어떤 주의가 필요하다. 공산주의처럼 뭔가 집중해가지고 할 수 있는 이데올로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주장되는 것이 대공주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대공주의는 복국하고 건국 단계에서 더 하나 더 나가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대독립당 당이 당강에서도 나타나고 그 이후로 이제 삼균주의가 여러 당 좌우파 진영의 모든 당에서 표현되고 있는 삼균주의에서 뭘 얘기하냐면은 인류 공룡과 세계 평화를 얘기합니다. 세계의 평화와 인류 공룡에 이바지할 수 있는 나라다. 우리는 건국을 하면 우리만이 민주주의 국가, 우리만이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 이 나라가 인류 공룡에 이바지할 수 있는 나라, 세계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나라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의 그 건국강령은 이런 단계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이러한 단계다. 저는 그렇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것들이 이제 건국강령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 건국강령에서 모든 그 정치 평등을 제가 맡았는데요. 정치 평등을 전부 다 이것을 포괄적으로 여기서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이건 뭐냐면 건국이 되고 나서 구체적으로 헌법이 만들어지고 여러 가지의 법령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됐을 때 세세하게 들어갈 일이지, 이때부터 이 건국강령은 사실은 어떠한 방향을 제시하는 거지 세세한 걸 전부 다 하는 거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건국강령에서 가장 중요시했던 것이 우리는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가 해서 이제 정치적 평등, 그 정치적 평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보통선거제이죠. 그러니까 보통선거제가 모든 민주주의를 대변하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보통선거제가 이루어지는 나라, 이 보통선거는 우리가 흔히 선거의 기본법이라고 하는 비밀 선거라든가 이러한 모든 내용들이 우리가 이제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는 이제 삼균주의에 왔을 때 비로소 우리는 혁명의 이론 단계에서 벗어나는 거죠. 이론 단계에서 벗어나서 이제 주의로 나가게 된다라고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건국강령에서는 이제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 의무 이런 것들을 기종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논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정치, 교육, 경제를 분리해서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제 건국강령에서 제가 맡은 부분은 이제 정치평등이기 때문에 정치평등을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1925년 보통선거제가 이루어졌거든요. 하지만 유지되진 않았어요. 그 보통선거도 굉장히 불완전한 선거죠. 25세의 남성만이 그 권리를 누릴 수가 있었었고요. 세금을 내는 사람들, 5원인가 5엔인가 이상의 세금을 내는 사람들한테 선거권을 줬거든요. 이거 아주 불완전한 선거권이죠.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애초부터 이 보통선거를 얘기할 때 우리는 오늘날로 말하자면 좀 완전한 거죠. 남녀가 불평등, 남녀가 모두가 선거권을 갖고 있고 국민이라면 누구나 모든 사람들이 선거권을 발휘할 수 있는, 이것이 가장 정치 강령의 정치 균등의 기본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목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보면 평등과 균등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런 의문도 제기할 수가 있는데요. 이 평등이 일반적인 그 당시에 단어다, 평등하다, 모든 사람들이 골고루 누구나 똑같은 권리를 갖고 있는 평등이라고 얘기한다면, 균등은 약간 사회화한 용어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사회적인 의식이 투영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날은 우리가 평등이나 균등이라는 말보다는 공정이라는 말을 더 잘 쓰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라 그러죠? 공평하고 공정한, 이러한, 여기는 이제 이퀄리티라는 균등이나 평등, 균등과 평등은요 영어로는 다 이퀄리티예요. 우리는 약간 좀 다르게 좀 뉘앙스를 갖잖아요. 평등 개념과 균등의 개념을 사실은 앞뒤 말을 바꾼 거에 불과하지만 그래도 약간의 그 뉘앙스를 갖고 있죠. 하지만 영어에서는 전부 다 이퀄리티입니다. 이퀄리티인데 거기에 이제 공평하다라든가 공정하다라는 justice, 정의라는 그 개념을 이제 집어넣는 것이 오늘날은 이제 평등에서도 안 되고 균등에서도 안 된다. 그걸 아무리 보장한다고 해도 이 사회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은 거기에 이제 공정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지만요. 이 단계에서는 나라를 이제 건국할 때 바로 그 평등과 균등과 공정과 공평이라는 단어가 이퀄리티 안에 다 들어가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분들 그런 의식으로 이걸 썼다라는 거죠. 오늘날처럼 좀 더 세분화돼가지고 그거와는 좀 다른 개념 이렇다기보다는 그러한 모든 의식을 포괄할 수 있는 걸로 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많이 말씀하셨지만 지방자치, 이 지방자치를 굉장히 여기서 강조하고 있죠. 각 그 지방마다 의회를 갖고 그 자치를 할 수 있는 정치적인 어떤 기관을 만들어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어떤 민주주의를 보장할 수 있는 개인이나
특수한 어떤 단체에게 권력이 집중되지 않도록 하는 이러한 부분으로서의 이제 그 사회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이 이 건국강령에서의 특히 정치평등에서 강조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뭐 민주주의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 조건들이 많잖아요. 예를 들면 권력의 상권 분립, 권력이 분립이 돼야 된다라는 거라든가 반드시 그 헌법에 의거하는 입헌주의가 그 보장이 돼야 된다라든가 또는 반드시 국민에게 주권이 있는 국민 주권주의가 보장이 돼야 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의 것들이 사실은 이제 남아 있지만 이 건국강령에서는 그런 것들을 일일이 나열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강조하는 주된 내용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이 모두 다 보장되고 있는 이러한 함의를 갖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끝으로 이 삼균주의가 실현이 됐을 때 삼균주의가 우리가 건국을 했는데 이 건국이 삼균을 보장하는 나라로 실행이 됐을 때 이제 그야말로 여러 사람들의 표현은 다르지만 이제 도산 안창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회를 복된 민주주의 사회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복된 민주주의 사회가 됐는데 이런 복된 민주주의 사회로서의 국가가 건설이 됐을 때 이 국가의 건설은 그냥 한국민만 잘 살고 민주주의를 보장받는 나라가 아니라 인류 공존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이런 나라를 만들어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서 제가 끝으로 그래서 백범김구의 백범일지에 내가 원하는 우리나라는 하고 백범이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남의 침략에 가슴이 아파봤으니 내 나라는 남의 침략을 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래서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그러니까 문화 강국으로 발전하는 이러한 나라를 발전하고 싶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오늘날 우리가 한국 코리안 컨텐츠가 굉장히 지금 전 세계를 휩쓸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한국이 정말 그야말로 문화 강국으로 쓰고 있어서 아마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들의 그 삼균주의 세 가지가 평등한 나라에 더 앞서서 인류 공룡에 이바지할 수 있는 높은 문화를 갖고 있는 나라로 가는 데에 우리가 그러한 성취를 하고 있다라고 본다면 아마 독립운동가들도 굉장히 흐뭇하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2주제 정치적 균등에 관한 발표에 대해서 김용달 박사님께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대공주의와 그 상균주의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이 문제를 아주 과감하게 김영환 선생님이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그 대공주의나 상균주의가 그 모든 사상은 사회 사상이듯이 그 독립운동계의 동향을 당시에 독립운동계의 동향을 반영한 것이라고 하는 그런 사회 사상이자 독립운동 이념이라고 하는 데에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만 이제 두 가지 문제를 말씀드리면 그 도산은 이제 뭐 다 아시잖아요. 밀러 학당에서 이제 그리고 미국에 1902년에 미국에 유학하면서 초등교육도 받고 이러면서 그야말로 이제 요즘 말로 하면 뼛속까지 이제 자유주의자인데 이런 자유주의자가 그래서 그런 그 모습들이 언제 나타나냐면 1920년 4월 29일 날 이날이 뭐 이제 도산 안창호가 춘원 이광수 흥사담 응답한 날인데 이날 이제 도산 안창호 선생이 그 배감 박은식 선생을 찾아가요. 그때 배감 박은식 선생이 뭐라고 있었냐면 대동단 선언서를 쓰고 있었는데 그 재산 평등권을 주창함이 어떠냐 이렇게 도산한테 물어봐요. 도산이 그러니까 현시에서 재산 그 평등권을 주장하는 것은 불합당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자유주의자로서 당연한 얘기죠. 그러한 생각들이 이제 국민대표 회의를 거치고 또 그 이후에 만주를 여행하고 또 미주에 가서 돌아오면서 이제 26년 이제
7월 8일이죠. 이제 7월 7일 날 그 홍진이 국무령에 선출돼서 7월 8일 날 취임식을 갔는데 그 취임 축하연에서 이제 오늘의 우리의 혁명이라고 하는 그 아주 유명한 연설을 하는데 여기에 이제 도서안에 대공주의의 그 원형이 나타납니다. 이때 뭘 얘기를 하시냐면은 그 대생산 기구의 국가 공유를 주장하시면서 나도 빈자이기 때문에 그 자본가와 지주의 자본을 이제 타파해야 된다. 부자와 자본가의 권리를 타파해야 된다. 그리고 무산자가 합동해서 혁명운동을 해야 된다. 즉 민족혁명, 여기서 혁명운동, 민족혁명운동을 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야 좌우합작 민족 유일당 운동에 뛰어들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그 결과로서 물론 이제 좌우합작 민족 유일당 운동이 성공하지 못하고 결국은 우파의 통일단체로서 1930년 1월달에 이제 한국 독립당이 만들어지면서 이때 당강의 이제 기초위원으로서 이제 조수왕 선생과 같이 당이 당강을 만들면서 이제 상균주의를 얘기를 합니다. 상균주의가 거기에 이제 한국 독립당의 당강으로서 이제 자리 잡게 되죠. 그래서 근데 이때 그 도산의 생각은 이제 평등의 강점이 있었는데 이에 비해서 이제 조수왕 선생은 이미 1919년 대한독립선언서에 상균주의 원형이 나와요. 여기에 보면은 잘 읽어보면은 인적평등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평균 천하에서 국가 균등의 얘기가 나오고, 대동평화 해갖고, 인민평등의 얘기가 나오고, 아까 얘기한 동권 동부, 이게 딱 나와서 정치적 평등, 경제적 평등, 이게 이제 얘기 나오고, 또 교육평등도 나와요. 등연등수. 이런 것으로 얘기를 해서 이제 교육평등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미 1919년 2월 대한독립선언서에 조수왕 선생은 그것을 기초할 때 상균주의를 갖고 있었다. 물론 아까 이제 김영목 선생이 얘기했듯이 조이화제 할아버지의 영향으로 이제 유교적 대동사상의 영향을 받았으면 이제 큰 건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오히려 그 대공주의가 상균주의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은 없느냐 이제 이것을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도사는 평등을 주장하는데 이제 아까 여기 이제 우리 이명화 선생은 사견이라고 얘기했고, 근데 이제 소왕 선생은 균등을 주장해요. 근데 평등과 균등의 방점은 어디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물론 이제 우리가 이 평등은 사실은 이 철학적 개념이죠. 철학적 개념에 가까운 거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오히려 평등을 주장하면은 조수왕 선생이 평등을 주장하는 게 옳은데 대동사회를 유교적 대동사회의 교육을 받았으니까 오히려 균등을 주장한다. 균등은 뭐냐면 사회적 법제적 개념이에요. 그래서 물론 이제 명치대 벽가를 나오셔서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서로 방점이 다른 이유는 뭐냐? 그리고 나중에 사균주의를 종합해서 31년 홍원에 보낸 편지에 보면 도사는 대공주의를 정립하는데 이 대공주의는 또 뭐냐면 대도지 이 행위면은 이게 좀 제가 대도지 행냐면 천하위공이다. 대도를 행하면은 천하가 공평하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왜 이때가 천하위공 도산이 대공에 빠지냐면은 25년에 송문이 죽고 송문의 삼민주의가 곧 그 천하위공 사상이라고 해서 그 천하위공 중국에서 천하위공이 크게
아주 고조가 되던 그런 시기거든요. 그런 시기에 도산도 대공이라는 것을 들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평등뿐만 아니라 공평까지도 포함하는, 그리고 그것을 정리해서 홍원한테 보내서 미주 동포들도 이런 것을 전파하게 하라, 뭐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은 대공 그 평균과 균등과 평등의 그 함의는 좀 무엇인가, 두 분이 갖고 있는 함의는, 거기에 대해서 좀 아시면은 좀 도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주로 이제 그 도산과의 이제 어떤 그 사상적인 맥락과 여음에 관한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답변 부탁합니다. 네. 네. 저는 이제 도산 스님이 이제 자유주의자라고 물론이죠.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제 실제로는 이런 대공주의를 주장했기 때문에 상하이에서는 이제 민족주의자들한테는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라는 공격을 받습니다. 실제로 이제 25년도 미국에 갔을 때에도 미 국무성이 공산주의자라고 안창원 선생님을 체포하려고 했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민족주의자들은 그렇게 공격을 했지만 사회주의자들은 또 안창원 선생님을 또 공격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공산주의자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그 26년도에 연설에서 뭐 제가 자주 인용하기는 하지만요. 나는 나의 주의를 뭐라고 얘기할지 모르겠다. 나는 공산주의자도 아니고 나는 민족주의자 아니다라고 이제 노골적으로 표명을 합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출연한 게 대공주의다라고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안창원 선생님이 사실은 재산평등론을 주창함이 어떠냐라고 했을 때 도산 선생님 의식은 우리 한국은 대부분 프롤레타리아들이다라는 거죠. 한국 사람들이 무슨 그 재산을 갖고 있고 일제 지배하에서 정말 일부 친일파를 제외하고는 모든 대중이라는 사람들은 다 프롤레타리아다. 그리고 우리는 피압방 민족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위해서 투쟁을 해야 된다. 그 사실은 이 경제적 불등령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사회주의 운동도 필요하고, 그리고 피압방 민족에서 해방이 되려면은 독립운동도 필요하고,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했기 때문에 이때 아마 재산평등론이라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신 거는 그런 의미가 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대한독립선언서는 사실 19년 우리가 이제 2월에 이제는 이제 무어 독립선언이 아니다라고 이제는 이제 많이들 알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미주에서도 이제 이 자료가 엄청 많이 독립기념관에 수집돼 있어요. 그건 뭐냐면 미주로 보내진 대한독립선언서의 여러 장이 미처 다 배포 안 되고 남은 것들이 이제 독립기념관에 또 들어오게 됐는데, 여기에는 이제 여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골고루죠. 미주에 있는 독립운동가, 그리고 러시아에 있는 독립운동가, 그리고 만주에 있는 독립운동가들이 전부 다 골고루 참여를 하거든요. 정말 그 당시에 기라성 같은 독립운동의 주요한 인물들이 모두 다 망라되어 있던 것이 대한독립선언서라고 하죠. 그건 뭐냐면 뭐 잘 알다시피 일제 문서에 보면은 이제 만주에서 저기가 돼서 인쇄가 돼가지고 러시아로 보내지고 미주로 보내졌다라는 것이 이제 당시 일제 문서의 추적의 결과죠. 일제는 이것을 1919년 4월쯤에 파악하고 있으면서 이것을 보고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게 조소왕 선생님의 전적인 창의적인 선언서냐, 그건 좀 아니라고 보거든요. 또 어떤 데에도 그렇게는 나오지 않습니다. 조소왕 선생님이 뭐 기초를 했다라는 것은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워낙 이제 이론적인 것에 밝으시고 또 그런 일을 또 해오셨기 때문에 이 대한독립선언서도 그럴 것이다인 거지, 이게 반드시 조소왕 선생님의 독립선언서다라고 보지는 않아서, 이 역시도 당시에 아마 이것이 일방적으로 만주에서 출간이 됐다, 그러니까 인쇄가 됐다 하더라도 당시 독립운동계의 많은 여러 가지를 다 의견을 들어보고 이런 선언서가, 특히 이 선언서에서 잘 알다시피 육혈투쟁을 하자는 거잖아요. 이 선언서의 가장 그 중점은 그건 뭐냐면 3.1운동이 갖고 있는 그런 약점을 보완하는 거죠. 우리가 피로써 투쟁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강인한 어떤 이런 의지들이 이제 반영이 되고 있어서, 그런 점에서 저는 이 대한독립선언서가 이제 조소왕 선생님의 개인적인 사상을 반영하는 것이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평등과 균등의 문제는 네, 이 평등이라고 하는 거는 그 당시에는 그냥 평등이라는 말로 다 일반적으로 쓰여졌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좀 더 깊이 있게 고심하고 이 의미, 이것이 갖고 있는 의미를 이제 사회적으로 해석하는 과정에서 균등이라는 말을 채택한 것이 아닌가. 이 점은 아마도 당시 동아시아 사회에서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균등을 어떻게 해석했는가를 좀 살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궁극적인 차이는 그겁니다. 도산 안창호는 3평등인데 플러스 거기에 민족평등이 들어가는 거죠. 국가와 국가 간에 또는 족과 족, 민족과 민족 간에 평등이 돼 있어야지만 우리가 독립이 가능한 거고,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말 그 홍익인간의 정신,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고 이런 나라로 발전해 가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제국주의 국가와 피압방 민족 국가의 체제에서는 안 돼요. 오늘날 국제사회도 마찬가지지만요. 지배자가 있고 피지배자가 있지만 그 당시 이제 도산은 거기까지를 보는 거죠. 예, 삼평등과 거기에 민족 간의 국가 간의 평등한 이러한 나라가 돼야지만 우리 민족도 발전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이제 건국강령은 이제 이미 독립은 확실한 사실이야. 독립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올 수밖에 없어. 이런 전제하에서 삼균주의로 정리가 됐다면은 안창호 당시는 아직 독립이 안 됐기 때문에 이 민족 평등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 민족 평등이 없으면 우리의 삼균주의도 불가능하게 되는 거죠. 예, 복국이 안 되니까 건국으로 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고의 차이점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삼균주의와 대공주의가 차이가 있다기보다는 건국의 과정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의 그런 어떤 부분들을 좀 더 이렇게 건국강령 이전 단계에는 이 사균주의라고 얘기했다면, 그때는 주의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사평등이죠. 사평등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사실 국가에서는 그렇잖아요. 이 정치 평등이라고 한다면은 정치 그 자체가, 우리가 국가라는 것 자체가 정치 집단이니까 사실은 이 평등은 다 연관이 돼 있지 어느 한 평등만이 발전돼서는 안 되는 평등들이죠. 예, 정치 평등이 교육 평등과 또는 경제 평등을 보장해주는 체제로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고, 또 정치 평등만 있고 다른 평등이 불합리하다면은 안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 세 가지가 우리의 건국에 있어서 정말 불가피한 어떤 이런 부분들이다라는 것이 이 어느 한쪽에 그 무게가 주어진다든가라기보다는 이것이 이제 골고루 이제 됐을 때 주권 재민의 국가를 만들 수가 있고 남녀 평등한 나라를 만들 수가 있고 일제 시대와 같은 민족 차별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사균주의 중에서 국가 평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런 불합리가 없고 그러므로 인해서 일어나는 경제 수탈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한 경제적 평등이라든가, 아까 일본 자기네는 의무 교육제를 했으면서 조선에는 의무 교육을 시미지 통치 내내 안 해줬잖아요. 말로만 이제 해준다 했지. 자, 줄여주세요. 네, 그래서 이러한 평등 이러한 것들이 골고루 이제 다 이렇게 정리가 돼서 그래서 그 의미가 같이 이제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